안녕하세요.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속도를 조절하고 싶으신 분은 오른쪽 상단 점 3개 버튼을 눌러서 속도를 조절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새 신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사연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 사연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전 분식집을 하시는 엄마 아래에서 자란 딸이에요. 전 홀어머니와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크게 아프시고 난 후에는 일을 아예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몸이 되었고, 그 때문에 전 아빠 얼굴을 잘 보지도 못했어요. 늘 아빠는 병원에 있었고 어리디 어린 제가 병원에 자주 드나들면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엄마와 할머니 말림에 그랬으니까요. 아빠는 1년 정도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아주 어릴 때라 전 아빠의 얼굴이 잘 생각나지도 않고 그날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단 하나 기억나는 건 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날 하늘도 슬펐는지 많은 비를 내렸다는 걸요. 저도 흩느끼며 울었던 그날이 생각이 나요. 그렇게 엄마는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되었고, 전 엄마가 걱정하지 않도록 더더욱 어릴 때부터 일찍 철들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늘 내가 열심히 살게, 그래서 엄마한테 효도할 거야, 그렇게 말했나봐요. 전 학교가 끝나면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분식집에 갔습니다. 항상 할머니의 맛있는 떡볶이를 먹고 튀김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먹으면 배가 든든했거든요. 할머니 분식집을 좋아했던 저와는 다르게 엄마는 할머니가 분식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도 그럴 것이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분식집을 한 지 거의 40년이 다 되었는데, 엄마도 그곳에서 자고 날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분식집을 했는데 그렇게 놀림을 많이 받았대요. 넌 떡볶이만 먹으니까 떡볶이 국물로 몸이 이루어져 있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처 가득한 말을 애들이 엄마에게 내뱉기도 했고, 알게 모르게 분식집 하는 가난한 집의 딸이라는 이유로 애들이 엄마를 기피하고 사실 늘 만만한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늘 맛있는 음식을 준다는 자부심이 있어서 분식집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할머니는 그 동네의 터줏대감, 다시 말하자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심성도 고우신 할머니는 늘 배가 고픈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떡볶이를 건네주고, 그 지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사람들한테는 동사무소에서 따로 연락을 해서 내가 그들에게 주말마다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면서 봉사도 하셨어요. 그리고 비행 청소년이나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집에 못 들어가는 아이들을 품어주시기도 했습니다. 항상 분식집에 가면 무서운 언니 오빠들이 앉아있는데 전 그걸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이름 좀 날린다는 언니 오빠들이 제 곁에 있으니까 몸이 위축되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잠시, 그 언니 오빠들의 존재는 저에게 아주 든든한 존재가 되었던 거였어요. 그 이유는 할머니가 우리 손녀딸 학교 적응 잘하게 니들이 챙겨주라고 하면서 한마디씩 하신 겁니다. 그 선배들은 할머니한테 진 빚이 있고 담임 선생님조차 포기한 우리를 분식집 할매가 챙겨주니까 얼마나 마음으로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엄마와 다르게 학교에서 애들이 저에게 분식집 하는 집안이라고 놀리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 할머니가 분식집을 한다는 거에 더더욱 당당했고, 생일이나 애들이 뭐 저한테 사달라고 할 땐 항상 할머니 분식집에 데려갔어요. 할머니 분식은 저희 자랑이자 제 인생 최고의 소울푸드였으니까요. 점점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지시고 연세가 드시면서 많은 일을 혼자 하기 힘들자 사별을 한 엄마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할머니와 함께 분식집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아마도 엄마가 할머니의 깊은 뜻을 받아들이고 옛날과는 다르게 분식집을 운영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기 시작한 게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엄마는 극심한 무기력에 빠져 있었고 앞으로 살아갈 나날들이 막막해서 늘 제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거나 돈이 없어 죽겠다고 가슴을 한 맺힌 손으로 퍽퍽 때렸죠. 전 그런 엄마를 볼 때마다 내가 더 잘할게 하면서 말했지만 그 꼬마가 잘해봤자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고사리 손으로요. 항상 전 엄마한테 난 도움이 안 되는 존재구나 하면서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엄마가 정신을 차리고 분식집을 할머니와 함께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을 느끼고 할머니처럼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저에겐 정말로 너무너무나 안정감 있고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그 동네에서 계속 컸고 중고등학교를 거기서 보낸 후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마침 저도 나름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대학에 최종적으로 진학하게 되었고 그때 대학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가 제 인생을 바꿔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는 저와 한 몸이 돼서 정말 환상의 짝꿍처럼 살았습니다. 매일 과제를 같이 하고 앞으로 미래를 기약했으니까 말이죠. 전 대학교 3학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 먹고 살 길은 내가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다리뼈가 완전히 으스러지고 장애자 판정을 받을 수도 있었던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바로 대학 앞에 있던 작은 횡단보도를 건네고 있는데 그 장소에서 내면 안 되는 엄청난 속도로 한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절 치고 간 거였어요. 알고 보니 그 인근 대학교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본인 부모 차를 끌고 학교를 온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어처구니가 없었던 전 말이 안 나왔고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에 막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그딴 놈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병원에 미친 사람처럼 있는데 하면서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고통받는 건 저더라고요.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는 퍼부어지는 그릇이 아니라 그걸 담고 있는 그릇이 더 고통스럽고 저주받는 삶이 되는 거라고요. 전 저를 그렇게 만든 놈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재활에 최대한 집중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병원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이쪽에서 일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한 게 이제 언어치료였어요. 제가 언어치료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재활을 하면 2년 정도 학교 생활이 늦춰질 텐데 이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퇴했고 전 고졸이 된 거였어요. 그리고 학사 학점을 따서 학교 졸업장만 얻었습니다. 퇴원을 하고 나면 바로 대학원에 진학을 하려고요. 그때 남자친구가 절 떠날 줄 알았습니다. 온몸이 골졸되어서 사람 몰골을 하고 있지 않은 여자친구를 보면 정이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저도 말했어요. 나 기다리지 말고 너도 아직 나이도 젊으니까 그냥 좋은 사람 만나라고. 나 기다리는 건 이거 여자가 군대 기다리는 거랑 좀 다른 거라고. 나 앞으로 다리 병신돼서 못 걷게 되면 그때 너 나 못 만날 거라고 말을 하자 남친은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난 너랑 알고 지낸 20대 시절이 얼마나 소중한데 제발 그런 말 하지마. 내 가슴은 찢어지니까. 그리고 다리 앞으로 장애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난 다시 걸을 수 있다. 내 부러진 다리도 결국엔 회복이 될 거고 언제 그랬냐는 듯 건강하게 일어날 거라고. 내가 너 지켜줄 거야. 그리고 사람 힘들 때 버리는 거 그거 진짜 아니야. 하면서 제 손을 잡아주는데 전 그 순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이 남잔 내가 꼭 잡아야겠다. 반드시 회복해서 건강해진 다음에 보답해야겠다라고요. 그래서 전 사람들의 응원과 사랑 덕분에 더더욱 힘을 낸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고 8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아 그냥 삶을 저버리고 싶었지만 내 남자친구 그리고 할머니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런데 견디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고 하잖아요. 전 그게 드디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였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큰 걸음을 조금씩 걸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부서진 골반의 뼈들도 차차 붙을 수 있게 되었고 기적처럼 다리의 길이도 균형이 맞게 되면서 재활만 하면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처음 교수님이 제 몸 상태를 보고 그랬어요. 대동맥까지 끊겨서 발바닥엔 아예 혈류가 공급되지 않아 이번에 수술실 들어가면 다리를 잘라야 할 수도 있다고요. 모든 것을 그때 포기한 전 수술실에 나와 마취에서 깨 제 몸 아래를 바라봤을 때 다리가 붙어있는 걸 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랐어요. 그때 1차 희망을 느끼고 내 남자친구가 날 잡으며 평생 잊지 못할 해준 것에 2차 감동을 느낀 거였죠. 그렇게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다친 내 몸을 사람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정상적인 삶으로요. 사고가 나기 이전의 삶을 되돌리는데 꼬박 3년이 걸렸어요. 일부러 남자친구는 제가 태어나고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걸 보기 위해서 군대도 미루고 제가 다시 사회에 동화되는 그때 군대에 갔습니다. 남자친구가 절 기다려줬는데 제가 남자친구 기다리는 거? 그거 일도 아니었죠. 그렇게 저희는 20살 때부터 20대 시절의 기억을 모두 서로로 물든 채 점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군 복무를 끝낸 남자친구와는 더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저희도 서로 취업을 준비했고 전 언어치료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이제 언어치료사가 되었어요. 제가 취업하고 남자친구도 막 학기 졸업을 준비하면서 조금 시간이 나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때 전 엄마 분식집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나도 같이 가서 도와줘도 되냐고 물었고 그렇게 저희는 손을 잡고 저희 엄마 분식집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엄마의 분식집 위치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가 아주 어릴 때 여기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동네에서요. 전 그리 오랜 시간 사귀면서도 남자친구가 이 동네에서 살았다는 건 몰랐고 좀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우리 집이 좀 힘든 시절이 있었거든. 나 그때 너무 어려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아빠가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집에 들어올 때면 이 떡볶이를 내게 건네곤 했어. 난 아무것도 모르고 이 떡볶이를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먹곤 했네. 그런데 우리 인연이 이런 식으로 돌고 돌아서 이렇게 올 줄은 나 정말 생각도 못했다.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떡볶이 내가 옛날에 먹던 맛이랑 아주 똑같아. 어릴 적으로 돌아온 기분이 드네. 자기야, 우린 정말로 운명인가 봐 하면서 말했는데 전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인연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좀 놀랐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엄마의 일을 남친과 함께 도왔어요. 마치 아들인 양 거기 직원인 양 기름전대를 닦고 설거지를 하는 남친의 모습을 보니까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전 결심했죠. 남친도 취업하고 나도 일자리를 구하면 내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봐야겠다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먼저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 어찌 저희 마음을 귀신같이 안 것인지 말하는 겁니다. 자기야, 우리 나이도 있으니까 결혼하자 라고요. 전 그 말을 들은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남자친구가 제 속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아서요. 어떻게 너 나랑 그렇게 마음이 잘 맞니? 설마 너 내 마음 투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전 당연히 우리 결혼하자고,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안 그래도 먼저 이야기 꺼내려다가 내가 먼저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말하자 남친 그러대요. 나 지난 몇 년간 너를 통해서 정말 많은 추억을 쌓았고 죽어서도 잊지 못할 기억 만들었어. 그래서 너가 아는 다른 여자와 함께 삶을 보낸다는 건 내 인생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너가 마음이 떠나가기 전에 이렇게 고백한 거야. 사랑해 라고 말하는 순간 막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남자친구와 결혼을 기약하고 전 부모님한테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나 남친이 고백했어. 아니, 청혼했어. 나랑 만나고 싶대. 나 정말로 기다렸는데 청혼 받으니까 너무 좋네. 저번에 온 애야 라고 말하니까 엄마랑 할머니는 아이고 그 착하고 참 애가 싫어하던데, 부지런하고 어른 공경할 줄도 알고 너무너무 잘됐다. 정말 우리 딸, 우리 손녀 하면서 같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저도 엄마가 제가 데려온 남자를 반가워하고 환하게 맞이해 주니까 나름 속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부모님도 좋아하시니까 내가 나름 잘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것인데 시댁 부모님, 그러니까 예비 시아버지는 부장판사를 지낸 굉장한 엘리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콧대가 하늘을 찌르고 게다가 사법고시 그 어려운 것을 통과해서 판사까지 했으니까 부심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며느리로 정식 대학도 안 나오고 그냥 학점 따서 하겠다고 대학원에 간 애가 갑자기 자기 아들이 아내가 된다고 하니까 기가 찬 겁니다. 당연히 죽겠냐 마네 당장 헤어지고 내가 검사 변호사 며느리로 소개를 해주겠다고 말한 거죠. 남친은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당연히 그건 안 된다고, 아빠 겉모습만 볼지 모르겠지만 난 그녀의 마음씨 그리고 함께한 추억 이런 것들 때문에 결혼을 결심한 거라고 말한 겁니다. 결국 뭐 저 때문에 부자의 사이가 틀어지려고 하고 난리가 날 뻔한 거죠. 어찌저찌 남친은 한마디를 했나봐요. 이 여자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해보라고. 아버지 아들이 이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지 않을 거냐고 말했고, 전 겨우겨우 아버님에게 인사를 하러 갈 수 있었어요. 솔직히 인사하러 가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비참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별론가? 그래,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땐 난 별로일 수 있지. 하지만 그래도 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비하되는 건 나 정말 힘들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친이 우직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힘겹게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아버님을 만나 뵙고 그간 전 제가 살아온 인생 스토리를 말씀드렸어요. 내가 대학을 자퇴한 이유, 그리고 고졸이었던 이유와 학점을 따서 대학을 가게 된 과정까지 모두요. 처음엔 아버님은 저를 보고 굉장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시다가 이내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나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믿어달라고 말을 하니까 그 눈빛을 거두고 제 말을 듣기 시작하셨어요. 알겠다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그날의 만남은 거기서 마무리되었고, 저도 일단 아버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걱정을 덜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아버님 집에 가셔서 남친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져 라고 했다가 남친이 이럴 거면 왜 만난 거냐고 하며 죽겠니 마니 하며 투정을 벌인 거죠. 그래도 아무리 부모님 고집이 세도 자식 고집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님은 아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결혼을 허락했어요. 솔직히 그렇게 어렵게 결혼 허락을 받았으니까 좀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죠. 하여튼 결국 어찌저찌 상견례 날이 오게 되었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는 사돈 쪽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걸 모르셨어요. 얼마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속상하시겠어요. 전 일부러 그 사실을 꽁꽁 숨기고
이제 약속 날짜가 오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끝까지 아버님은 표정이 거의 똥 씹은 표정이었죠. 내가 판사고 우리 아들이 참 잘났는데 왜 분식집 딸한테 장가를 보내야 하냐. 그것도 며느리는 정식 대학을 나오지도 않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런 느낌으로요. 조마조마했습니다. 전 먼저 상견례장에 도착을 해서 이제 시댁 어르신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엄마랑 할머니는 분식집을 마무리하고 바로 오시기로 했는데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분식집 기름을 비워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마감 시간이 늦어졌고 결국 버스를 놓치면서 약속 시간 30분이나 늦게 된 거죠. 전 너무너무 당황했고 이러면 안 되는데 엄마 언제 오는 거야 정말 미치겠다 이러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아버님은 화가 완전히 뿔이 나서 저를 한껏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래서 이런 집안이랑 근본 없는 집안이랑 결혼을 안 시키려고 한 거야. 속이 터져 미쳐버리겠네 정말. 남들은 안 늦으려고 30분 일찍 출발하고 그러는데 넌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저를 타박하기 시작했고 솔직히 약속 시간이 늦은 건 큰 잘못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입만 꼭 다물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엄마와 할머니가 겨우 도착했고 누더기 옷, 분식집에서 입은 옷을 그대로 입고 오신 겁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옷을 제대로 갈아입지도 못한 거였어요. 하여튼 상견례장 문이 열렸고 몸이 땀에 흠뻑 젖어서 엄마는 헐떡대며 허리를 90도 숙인 다음에 죄송하다고 연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정면으로 예비사돈을 본 순간 서로는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시아버지, 할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사장님, 아니 어떻게 여길? 하면서 말했고 아니 종식이 사법고시 시험 봤다더니 너가 우리 손주, 시부될 사람이었던 거냐? 하면서 말한 거였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 원래 시아버님이 회사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평범하게 활동을 하면서 살다가 자식을 낳고 저희 할머니가 일하시는 분식집으로 집을 옮겼는데 그때 회사에서 크게 괴롭힘을 당하고 퇴사를 하니에마니 하고 있을 때 법대 출신인 자기의 전공을 살려보고자 사법고시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일은 안 하고 사법고시 시험만 거의 8년을 넘게 준비했으니까 모은 돈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 결국 이혼을 당하고 어린 아이들만 데리고 살고 있을 때 주머니에 1,000원 한 장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 떡볶이 집에 우연히 들어가게 된 거고 거기 있던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였던 거였어요. 할머니는 원래부터 사람들한테 인정이 많고 봉사도 엄청 하시는 분이라 단번에 아들을 데리고 분식집에 온 시부를 보고 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한 거고 다른 거 안 바라고 그냥 애만 안 굶게 우리 집에 와서 떡볶이 먹게 하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시부가 그때 제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떡볶이를 가져가 아들한테 먹이게 한 거고 그래서 남친이 자기가 여기 이 동네 어릴 때 살았다고 그래서 이 떡볶이 맛을 알고 있는 거라고 말한 거였어요. 전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시부는 할머니 얼굴을 본 순간 제가 귀인을 못 알아봤다고 사법고시 합격만 하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결심했는데 결국 그 집단 안에 속해 있으니까 제가 타락을 해버린 것 같네요. 저를 살게 해주고 제가 판사가 되게 만들어준 그 중심에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의 손녀를 제가 못 알아보고 일이 상처되는 말만 했으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엉엉 운 겁니다. 시아버지 대쪽 같은 그분이 무릎을 꿇고 그렇게 참회를 하는데 전 좀 놀랐어요. 할머니는 아니라고 일어나라고 그러지 말고 앉아서 대화를 하자 말했고 그때부터 아버님이 힘들게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하고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주었고 또 엄마가 분식집을 물려받게 된 이야기 아직도 왜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말하며 저희는 정말 그날 이야기의 꽃을 피웠습니다. 아버님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내가 법조계에 있다가 보니 약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고, 어쩔 때면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가 틀리고 인생의 가치관이 흔들릴 때가 많았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다잡으려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도움명예, 겉모습만 보는 사람이 되어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었구나. 이럴 줄 알았다면 절대로 우리 아들이 너와 결혼하는 걸 반대하지 않았을 거야.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고개를 푹 숙였고, 전 아니라고, 충분히 아버님 마음이 이해되고 전 괜찮다고 하면서 손을 잡으며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상견례가 훈훈하게 잘 진행되었고, 결혼까지 정말 무슨 슬라이딩 하듯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신혼생활이 참으로 행복했고, 엄마도 이제 딸이 다 커서 이리 가정을 꾸리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되어 행복하네 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엄마와 사돈 사이도 무척이나 좋았고요. 뭐 안 좋을 리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년이 된 분식집을 운영하는 할머니와 엄마는 주방 대가 낮아서 허리를 계속 굽혀야 했고, 그게 참으로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이걸 고쳐줘야겠다 혼자 생각을 하던 중 마음을 알게 된 시부께서 용달차와 인테리어 업체를 싹 다 불러서 엄마와 할머니 앞에 나타난 겁니다. 제가 그동안 진 마음의 빚, 그거 지금부터 갚아드리겠습니다. 사돈, 그리고 할머님, 이제부턴 저만 믿으세요 하면서 일주일간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한 뒤 엄마와 할머니에게 풀코스 제주도 여행 티켓을 보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엄청 놀라고, 장사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사돈 덕분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다 누리냐고 하고, 할머니는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손사래를 쳤지만 할머니의 입가엔 은은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할머니는 일주일간 제주도로 내려가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여행을 했고, 그 사이에 아버님이 거금을 들여서 분식집을 싹 인테리어 했어요. 그리고 저도 몰랐던 큰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다시 서울로 온 엄마와 할머니에게 아버님은 봉투를 하나 건넸어요. 이게 뭔지 몰라서 어안이 벙벙한 엄마는 "이게 뭡니까 사돈? 이 봉투?" 라고 물어보자 아버님은 한번 열어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봉투를 열자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완전히 엉엉 울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아버님이 집을 마련한 집 문서가 있었던 거였어요. 사실 저희 집이 정말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엄마와 할머니 아직도 판잣집 같은 곳에서 비가 오면 빗물 새고 지하에 물 차면 그런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산지 오래됐지만 불편한지 모르고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늘 여름이면 그리 살았는데, 아버님이 자기 힘들 때 흔쾌히 우리 아들한테 분식 주고 내 배에 굶지 않게 도와준 할머니한테 빚을 갚을 거라 해서 엄마 할머니가 살던 집 앞에 브랜드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계약해서 저희 엄마 할머니가 살도록 해주신 거였어요. 엄마가 항상 중얼거렸거든요. 난 죽기 전에 저런 아파트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진짜로 살게 된 거였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전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버님 이렇게까지 저희 집에 잘해주시냐고 말하자 아버님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야 지금은 돈도 있고 직업도 있고 가진 게 많아서 이리 베풀 수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리 마음을 베풀고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기에 사돈과 할머님이 정말로 대단한 거라고 하면서 말을 해주었어요. 전 정말로 보기 좋은 이 상황에 숨이 절로 지어졌고, 남편과 전 이제 우리 정말로 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양가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행복하게 사는데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한방 웃음을 지었네요. 전 결혼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 정도로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던 일도 훨씬 더 잘 풀리게 됐고, 엄마와 할머니의 분식집도 인테리어를 한 후에
더더욱 위생적으로 바뀌어서 손님들도 많이 오게 되었어요. 이제 할머니는 연세가 있으셔서 떡볶이 집에서 떡볶이 일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항상 가게에 나오면서 손님들에게 감사히 인사를 지냈네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살고 싶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웃으면서,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사람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거나 그런 것 없이요. 그렇게 되려면 많은 실험과 또 내려놓음이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할머니의 신념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긴 사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면 지금처럼 나중에 제 자식들이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상덕 손주들이 본다더니 그 말이 저에게 해당하는 줄 꿈에도 몰랐네요. 벅찹니다. 그럼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